다 비켜요. 살리고 싶으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며 칠순 잔치에 흥겨웠던 음악 소리를 단번에 집어삼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가슴은 널뛰듯 요동치고 있었고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로 촌스러운 앞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수천 번을 싸워온 베테랑, 전설적인 수간호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3일 전 혜정의 집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혜정의 세상은 가로세로 30cm의 프라이팬 위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노릇한 계란 옷을 입은 동태전이 뜨거운 기름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혜정에게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들렸습니다.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좁은 주방에 꽉 들어찬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를 뽑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혜정은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습니다. 15년 전 그녀의 손등은 언제나 소독약 냄새가 나는 하얀 라텍스 장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센터의 수간호사 이혜정. 그녀의 손짓 하나에 인턴 의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판단 하나가 죽어가던 환자의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메스도 생명을 살리는 엠부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도 없이 전을 뒤집어야 하는 낡은 나무 뒤집개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 박 영감의 호통 소리가 텔레비전 소리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야, 어미야. 물김치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냉장고에 좀 미리미리 넣어두라고 했잖니. 혜정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황급히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응급실을 15년간 뛰어다니며 망가진 연골은 이제 시댁의 주방 노동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동동 띄워진 물김치 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가는 혜정의 뒷모습은 한때 병동을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주눅든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박 영감은 소파 상석에 앉아 혀를 찢찢 찼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못이 적삼을 입은 그는 며느리가 가져온 물김치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혜정을 흘겨보았습니다. 너는 대학까지 나오고 큰 병원에서 일했다는 애가 어째 집안일 하나를 야무지게 못하냐? 병원에서도 그렇게 어영부영 일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영부영 일했느냐는 말. 그것은 혜정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의 전설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와 사지가 찢겨나간 환자의 혈관을 기적적으로 찾아내 살려낸 것도 과로로 쓰러진 인턴들을 대신해 36시간 연속 근무를 서며 병동을 지켜낸 것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의 과거는 그저 기센 여자가 밖으로 나돌았던 시절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기름 냄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미리 챙기질 못했어요. 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습관이 된 사과였습니다. 그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남편 성훈이 하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핑계는 그냥 깜빡했다고 하면 되지 뭘 또 기름 냄새 탓을 해.
당신 요즘 자꾸 건망증 심해지는 거 아니야? 병원에만 오래 있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남편의 말은 비수가 되어 혜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성우는 혜정이 퇴사할 때 이제 당신은 집에서 여왕처럼 쉬게 해주겠다며 큰 소리쳤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처럼 상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혜정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부담스러워했고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틀에 가두려 애썼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과 숭고함을 매일 목격했던 그녀에게 고작 아파트, 관리비나 친척들의 경조사 챙기는 일을 세상 물정이라 칭하며 훈계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혜정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박영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직업병일까요? 며느리로서의 서러움이 가득했지만 수간호사로서의 본능적인 관찰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고 얼굴은 술기운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붉고 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며 탄산음료를 찾던 모습, 그리고 가끔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혜정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불안정한 혈색, 미세 진전, 그리고 호흡의 불규칙성, 위험 신호였습니다. 혜정은 앞치마에 물기 젖은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진 않으세요?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대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반응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칠순 잔치 앞두고 초를 쳐도 유분수지. 내 몸은 내가 알아. 매일 아침 뒷산도 오르는 사람한테 병원은 무슨 놈의 병원. 성훈 역시 짜증 섞인 표정으로 혜정을 타박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뭐만 하면 병원 타령, 검사 타령. 직업병 좀 버려. 아버님 건강하시니까 괜한 소리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서 전이나 마저 붙여. 혜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은 무시당했고 그녀의 걱정은 저주로 매도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 뒤 박영감의 칠순 잔치.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 불길한 예감이 혜정의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응급실에서 수없이 느껴왔던 코드블루. 상황 직전의 서늘한 공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시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뒤집는 혜정의 눈앞에 5년 전 퇴사하던 날, 후배들이 선물해준 감사패의 문구가 어른거렸습니다. 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불씨를 지켜낸 우리의 영웅입니다. 영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식용유 냄새에 찌들어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중년 여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전주곡처럼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동태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위로 혜정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기름과 섞여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 하얀 가운 대신 기름 묻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전장에 나서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묵은 나무 냄새와 섞여 정체 모를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칠순 잔치를 이틀 앞둔 박영감의 집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든 채 시아버지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칠고 불규칙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흉곽 깊은 곳에서부터 억지로 쥐어짜내는 고통을 참기 위한 신음이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제가 응급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수없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구조신호, 혈관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그 신호를 해석할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청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박 영감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방바닥에는 그가 급히 감춘 듯한 약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해라. 칠순 잔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왜 자꾸 내 방을 들락거려? 박 영감은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파는 강력 소화제와 진통제였습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을 단순한 채기로 오인하는 전형적인 환자들의 패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소화가 안 되세요? 혹시 명치 끝이 뻐근하거나 왼쪽 어깨로 통증이 뻗치진 않으시고요? 제 물음에 박 영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사람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곧바로 불같은 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약봉지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늙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내가 의사야? 간호사 좀 했다고 시아버지. 몸 상태를 내 멋대로 진단해? 재수 없게. 그의 고집은 옹벽처럼 단단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노인 특유의 아집, 그리고 며느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가부장적인 자존심이 뒤섞여 맹목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에요. 식은땀도 나시고 안색도 창백하세요. 제발 병원 한 번만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저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로서의 부탁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그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시끄럽다. 내일 모레가 잔칫날이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병원 신세 지란 말이냐? 너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잔치 엎어지길 바라는 게지? 그렇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피곤한 얼굴로 안방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성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또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셔? 박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내 처가 나더러 병원에 가란다. 잔치 코앞에 두고 재수 없는 소리만 골라가며 해. 내가 이 나이 먹고
소화 좀 안 된다고 병원에 실려가야겠냐? 성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는 피곤한 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아버지 건강하시잖아. 매일 아침 뒷산 약수터도 다녀오시는 분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니까. 병원 일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직도 환자 취급이야? 남편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만둔 지 5년. 하지만 제 손끝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끌어올릴 때의 그 묵직한 생명의 무게를 말이죠. 전문가로서의 식견이 남편에게는 그저 예민한 아줌마의 잔소리로 치부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아버님 증상이 심상치 않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수도 있다고.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성운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신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버지가 괜찮다잖아.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잔치 준비나 제대로 해. 손님들 오셨는데 음식 모자라지 않게. 성우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영감과 멍하니 서 있는 저만 남겨졌습니다. 박영감은 저를 외면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나가봐라. 꼴도 보기 싫다.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웅얼거림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축객령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내일 잔치에 쓸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 쪽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앓는 소리. 박영감은 고통을 참으며 뒤척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약상자를 열어 비상약을 확인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환자가 흉통이 올 때 혀 밑에 넣는 응급약입니다. 제가 퇴사할 때 병원에서 챙겨왔던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약 한 병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저는 그 약병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 응급실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들어오던 환자들. 그리고 그들 곁에서 밤을 새우며 생명선을 지키던 동료들. 그때의 저는 누구보다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며느리라는 위치,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 전야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박영감은 평소보다 더 과장된 몸짓으로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거봐라. 자고 일어났더니 말짱하잖니. 어제 내가 호들갑 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기가 차다. 그는 밥 한 공기를 억지로 비우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고통을 숨기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였습니다. 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봐봐. 저렇게 정정하신데 어제는 왜 그랬어? 오늘 저녁부터 친척들 오니까 표정 관리 좀 잘해. 당신 인상 쓰고 있으면 나까지 욕먹는 거 알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경고는
고집이라는 이름의 독에 중독된 두 남자에게 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본능적으로 박영감의 입술색을 쫓고 있었습니다. 보랏빛이 감도는 입술, 청색증의 초기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깔깔거리는 동안 저는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국을 끓이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옳게 갈비찜이 좀 질긴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이도 안 좋으신데 신경 좀 쓰지. 시누이의 타박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은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박영감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손길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눈썰미 좋은 먼 친척 어른이 박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영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허허. 날이 좀 더워서 그러네요. 제가 원래 더위를 좀 많이 탑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선선한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터질 것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고집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머니 속에 니트로글리세린 약병을 만지작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만 넘기게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작정인가 봅니다. 박영감이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마. 그의 걸음걸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성훈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가슴을 쥐어뜯는 그의 표정을 말입니다. 쿵! 화장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화장실로 달려갔을 때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버지가 뭐? 성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감각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상황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저 지독한 고집불통 노인을 살려내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그가 깨어나서 저에게 욕을 퍼붓더라도 지금은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두드리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던 그 짧은 순간 안쪽에서 거친 물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 다급한 외침의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거참.
발이 좀 미끄러졌다. 늙은이가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가게 왜 문을 두드리고 난리야. 잠시 후 벌컥 문이 열리고 박영감이 젖은 손을 털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거실로 향했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와이셔츠 등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흉통이 왔을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없이는 버티기 힘들 만큼의 통증이 그를 덮쳤을 텐데 그는 오직 자존심 하나로 그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질 뻔했어.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꺼봐, 당신이 또 오버한 거야. 아버님 놀라시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얼른 가서 손님들 상이나 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19를 불러야 한다는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저를 철저한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실 한복판에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가족들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꼴이었습니다. 오후 5시 본격적인 칠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풍선이 매달렸고 벽에는 인생은 70부터 박 회장님 만수무강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술잔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상 뒤편 좁은 주방 싱크대 앞이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빈 접시를 닦고 부족한 술을 채워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옳게 여기 김치 좀 더 줘. 아, 그리고 식혜도 시원한 걸로. 손이 시누이가 젓가락으로 빈 접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대학병원 수간호사 출신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잔치 뒷바라지나 하는 일손에 불과했습니다. 네, 형님. 바로 가져갈게요. 쟁반에 식혜를 담아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박영감에게 술을 권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 박 형님. 오늘같이 좋은 날 약주는 빠질 수 없지. 한 잔 받으시게. 박영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심장 혈관이 막혀가고 있는 사람에게 알코올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켰다 급격히 수축시키며 쇼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쟁반을 내려놓고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술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몸 상태가. 그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친척 어른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박영감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어른들 술 마시는 자리에 끼어들어서 재수 없게. 박영감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술잔에 담겨있던 소주가 제 앞치마 위로 튀었습니다. 알싸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 아까 식은땀도 흘리시고 가슴도. 그만해. 성운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악력은 아플 정도로 강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 아버지 칠순이야. 1년에 한 번 있는 날도 아니고 평생 한 번 있는 날이라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들어가 있어. 성우는 저를 주방 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며 싱크대를 잡고 섰을 때 뒤에서 시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케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병원에서 일하다가 잘린 거 아니야?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원. 그러게 말이야.
간호사였다면서 정작 시아버지 건강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잔소리만 늘어놓네. 주사 놓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 봐.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15년. 제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피 묻은 가운을 입고 쪽잠을 자며 지켜온 그 15년의 세월이 이들에게는 고작 융통성 없는 짓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으로 박 영감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을 내려놓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호흡 곤란 증세였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자고 말해요, 아버님.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강한 척, 건강한 척,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케이크 커팅식이 다가왔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가족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촛불 앞에 선 박 영감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촛불의 일렁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가슴을 꽉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식탁 모서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혜정만이 그 죽음의 신호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 영감이 촛불을 끄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후, 힘겹게 내뱉은 숨결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쨍그랑, 박 영감이 들고 있던 케이크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성훈이 놀라서 불렀지만 박 영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슬로 모션처럼 뒤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영감의 거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치상은 뒤집어졌고 잡채와 과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버지. 119. 빨리 119 불러. 아수라장이 된 거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라고 울부짖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고집과 무시, 그리고 안일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저는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은 주부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은 응급실의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박 영감의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성훈을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다들 물러서세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제 외침에 소란스럽던 거실에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손끝에 박 영감의 생명이 그리고 무시당했던 제 인생의 명예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질러진 잡채와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로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친척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고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저는 무릎이까지는 고통도 잊은 채 쓰러진 시아버지 위로 올라탔습니다. 제 무릎 아래 닿은 70대 노인의 몸은 이미 사후 경직이 온 것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저는 양손으로 박영감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는 힘없이 옆으로 떨궈졌고 동공은 이미 빛을 잃고 산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그의 목 경동맥에 갖다 댔습니다. 손끝에 느껴져야 할 생명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코드 블루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시끄러운 거실의 소음이 물먹은 솜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대신 15년 전 응급실의 날카로운 모니터 알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제 몸 안에 잠자고 있던 본능이, 그 야생마 같던 감각들이 일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남편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공포에 질린 아내가 아닌 응급 현장을 지휘하는 수간호사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성훈 씨,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내 옆에 둬. 주소 정확히 불러. 제 고함에 성훈이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핸드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명령조에 당황한 듯 쭈뼛거렸지만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깍지를 낀 두 손을 박영감의 흉골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드득. 갈비뼈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끔찍한 소리였지만 그것은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된 힘이 가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소리를 듣고 놀란 큰 시누이가 제 어깨를 잡아채며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압박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비켜요. 살리고 싶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기세에 눌려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응급실 바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 5cm 이상의 깊이. 제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압박의 리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했습니다. 후, 후. 30번의 압박 후 저는 박영감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입을 맞대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낯선 시아버지의 입술, 섞여 나오는 술 냄새와 구토물의 비릿함.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더러움이 아닌 뚫어야 할 생명의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와요. 제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것은 죽음의 냉기뿐이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식은 땀으로 젖은 제 트레이닝복 등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러다 진짜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어머, 혜정이 눈 좀 봐. 딴 사람 같아. 무서워. 그들의 눈에 저는 미친 여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앞치마는 음식물로 더러워진 채 시아버지의 가슴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는 며느리.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좁은 거실에서 생명과 죽음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성우는 전화기를 들고 울먹이며 119 상황실 직원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구급대원들이 오고 있대. 5분 뒤에 도착한대. 5분. 심정지 환자에게 5분은 50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제 팔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떼는 순간 박영감의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테니까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셨잖아요. 며느리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예요? 저는 악을 쓰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폐소생술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했던 제 15년, 주방에 갇혀버린 제자,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왔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는 절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집 앞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왔다. 구급차 왔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텄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주황색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구급대원의 외침에 성운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대원들이 제 곁으로 다가와 교대를 시도했습니다. 보통의 보호자라면 울며불며 매달렸겠지만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확하게 인계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환자 75세 남성, 심정지 발생 후 즉시 CPR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과 시간 약 7분, 초기 리듬 확인 못했으나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기도 확보했고 30대 2사이클 유지했습니다. 전문 용어가 섞인 군더더기 없는 브리핑. 제 말을 듣던 젊은 구급대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맞추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잠시 물러나 주십시오. 제세동기 준비. 대원들이 능숙하게 박영감의 상의를 찢고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충전 중. 모두 물러나세요.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찌잉하는 소름 끼치는 충전음이 들렸습니다. 샷! 쿵! 박영감의 몸이 바닥에서 튀어올랐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바닥, 덜덜 떨리는 손가락.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뜨거운 증거였습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자발 호흡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이 깨지고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영감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운이 멍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저를 낯설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성운의 부축을 거부하고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질끈 묶는 제 모습은 더 이상 주방에서 전을 부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거실 창문을 비추며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잊고 살았던 제 진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혜정.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5년 전의 인연, 그리고 가족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차가운 금속성 진동이 제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좁은 차 안은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남편 성훈의 공포 섞인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급대원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모니터 위를 춤추는 초록색 그래프, 바이탈 사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그래프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110회.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치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거실에서 보여주었던 제 낯선 모습, 그리고 죽어가던 아버지를 살려낸 그 손길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아까 그건 대체...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지금 설명해봤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매일 밤 싸워왔던 그 전쟁터의 기억들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들것을 받아들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환자, CPR 후 자발순환 회복, 응급실 1번 베드로, 다급한 외침과 바퀴 구르는 소리, 자동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뒤섞인 그 익숙한 소음. 그것은 제게 있어 고향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아줌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이곳은 5년 전 제가 눈물을 머금고 떠났던 바로 그 전쟁터였습니다. 성훈과 저는 들것을 따라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레지던트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우는 겁을 먹고 멈칫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 영감의 상태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고 인계받을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비키세요. 환자 며느리지만 전직 간호사입니다. 초기 대응 상황 전달해야 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레지던트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권위적인 태도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무리 간호사셨어도 지금은 보호자입니다. 절차 따르세요. 나가시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커튼 뒤에서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환자 바이탈 잡는 게 먼저지. 보호자랑 신랑이 할 시간 있어? 그 목소리.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함께 새우며 제게 호되게 혼나면서도 끝까지 따랐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파란색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중년의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걸어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장 명찰을 단 최 교수였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레지던트를 나무라다가 들건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기름때 묻은 티셔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하지만 그는 단번에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혜정 수간호사님? 응급실의 소음이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장인 그가 초라한 행색의 아줌마인 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이 선생님 맞으십니까? 옆에 있던 레지던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 교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우러러보던 사자 직업, 대학병원 교수님이 제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교수, 아니 최 과장님. 오랜만이네. 인사는 나중에 하고 환자부터 봐줘. 우리 시아버님이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교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색을 바꾸었습니다. 아, 시아버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환자에게 달려들어 청진기를 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V1에서 V4까지 ST 분절 상승 소견, 급성 전벽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심혈관 조영실로 올려 스텐트 시술 준비해.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차트를 빠르게 넘기며 레지던트에게 물었습니다. 초기 처치 누가 했어? 구급대원 도착 전에 CPR이랑 기도 확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늑골 골절도 거의 없고 압박 깊이도 교과서적이야. 누가 한 거야? 레지던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최 교수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꽂혔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 교수는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전설은 어디 안 가시는군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버님 병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에요. 뇌 손상 하나 없이 살리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거대한 파도처럼 응급실을 덮쳤습니다.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 잔소리 많은 아줌마로만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손끝으로 쥐락펴락하던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저기, 교수님,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색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니요. 이혜정 선생님은 우리 병원 응급센터의 전설이셨습니다. 제가 인턴 시절 실수할 때마다 호되게 혼나면서 배웠던 스승님이시고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남편분 정말 대단한 분과 사시는 겁니다. 성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충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동 침대에 실려 조영실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대어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최 교수가 제게 다가와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에 온기가 차가워진 손끝을 녹여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도 한 번 안 주시고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애 키우고 살림하고 지금 내 꼴을 봐. 영락없는 아줌마잖아. 제 자주 섞인 말에 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들어오실 때 눈빛
현역 시절 그대로셨습니다. 옷은 바뀌었어도 본질은 안 변하죠. 선생님은 천생 간호사십니다. 언제 한번 다시 가운 입으셔야죠. 다시 가운을 입는다. 그 말이 가슴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5년 전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 앞에 억지로 꺼버렸던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때 조영실로 따라 올라갔던 성운이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보, 커피나 한 잔 뽑아와라고 했을 그가 제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의 작은 사과. 그것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무시하고 가두어 두었던 시간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아버지 방 영감의 고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아버님. 일어나셔서 제 손을 잡고 며느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으로서 저를 다시 봐주세요. 응급실의 밤은 깊어갔고 밖에는 여전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비는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은 소독약 냄새가 이토록 향기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실 위에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꺼지는 순간 복도에 감돌던 무거운 침묵도 함께 꺼져 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오는 최 교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스텐트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성우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겁에 질려있던 친척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도의 순간이 단순히 의술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이죠. 최 교수는 곧바로 저를 향해 걸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흉부 압박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장담하건대 아버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겁니다. 최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성운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작게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참에 섞인 고백에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5년 전 그가 제게 프로포즈할 때 느꼈던 따스함과 닮아 있었지만 그 무게는 훨씬 더 깊고 진중했습니다. 이틀 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유리병 너머의 방영감을 마주했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그는 전보다 훨씬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고집스럽고 퉁명스럽던 손이 이제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손이 되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들이자
박 영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아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서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다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박 영감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천하의 박 영감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다 살아난 노인의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며느리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 대답에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CPR을 하느라 멍이 들고 부어오른 제 손등을 보며 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살렸구나. 밥이나 하라고 타박하던 이 손이 나를 살렸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간호사. 이 간호사.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어미, 올케, 혹은 누구 엄마. 지난 5년간 저를 규정하던 수많은 이름 대신 그가 저를 간호사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제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마스크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퇴원 후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순 잔치는 비록 엉망이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박 영감은 이제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기세였습니다. 아가, 이 약은 식후 30분에 먹는 거 맞지? 그리고 오늘 혈압은 좀 어떠냐? 그는 아침마다 제게 혈압 체크를 받으며 얌전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짠 음식이라면 질색하던 그가 제가 차려준 저염식 밥상을 군말 없이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역시 퇴근길에 꽃다발 대신 의학서적이나 최신 의료기사 스크랩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가사 도우미를 쓰든 휴직을 하든 당신 뒷바라지 할게. 당신 재능, 이 좁은 집구석에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아. 남편의 지지는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간호사 면허증과 경력 증명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이혜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화장기 없는 민낯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5년 전 응급실을 호령하던 그때처럼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며칠 전 최 교수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병원 응급센터에서 파트타임 전문 간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베테랑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교수님. 접니다. 이혜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서의 삶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가장 나답게 빛나는 순간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릴 때라는 것을요. 가족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 묻혀있던 제 이름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피어난 꽃처럼 다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백색 가운을 입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간호사 이혜정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도
혹시 잠시 잊고 지낸 소중한 이름이 숨겨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먼지가 쌓여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먼지를 털어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무엇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